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에 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4월 달에서 많이 좀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우려는 2%라는 이 수치보다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나 더 내렸다, 하향 조정했다는 점에 오히려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상황이 안팎으로 안 좋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석 달 만에 다시 0.25%포인트 내렸고요. 이주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2.2% 성장, 이 이제 한국은행의 전망이죠. 사실상 어렵다고 시인했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제 시각 좋질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뭔가 극복을 위한 한 목소리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안팎의 어떤 목소리들, 전망들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 모셔서 잠시 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제 왼쪽으로 오랜만에 모셨네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의상이 아주 까맣고 좋네요.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랩 2050의 이원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리포트로요. IMF가 발표한 세계 또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 얘기부터 먼저 수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0%, 내년 성장률은 2.2%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6%로 전망한 뒤 이를 지난 4월까지 유지하다가 이번에 0.6%포인트를 낮춰 전망한 겁니다.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한 건 2012년에 0.9%포인트를 낮춰 잡은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IMF는 미중 무역 갈등과 노딜 브렉시트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의 경우 중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든 게 경제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IMF 이외에도 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내렸습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3%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가운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도 지난 1일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대까지 낮췄습니다. 처음 이제 경기 전망할 때 늘 이제 그래도 낙관 편향이 조금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크 요인들은 훨씬 더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성장률 수정 전망을 할 때마다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단계씩 또는 두 단계씩 낮춰 잡고 있습니다. IMF는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예, IMF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 얘기부터 하고 우리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고문님. 네. 0.3%포인트를 하향한 거는 좀 폭이 큰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3%대에서 0.3%면 10% 정도의 그러니까요. 총량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는데 특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6에서 2.0이니까 0.6이 예.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수치로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4월달, 10월달에 이제 정기 보고서가 나가는데 4월달 보고서를 보면 당시에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6에서 3.3으로 줄이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6 현상 유지를 했었거든요. 예. 그것을 3, 4개월 만에 0.6% 대거 이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예. 당시에 이제 IMF에서 요구했던 게 기억나시겠지만 9조 원의 추경을 빨리 하면 0.5%가 늘어난다. 그리고 노동 개혁해야 된다. 예. 그리고 사업에 다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요번에 나온 이런 0.6%의 이 하강에는 분명히 한국의 재정 또는 통화 정책의 제한적 활용이라는 그런 예. 평가가 분명히 담겨 있는 그런 문제가 됐고요. 저는 2.6과 2.0의 뭐 차이는 큽니다만 2.6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인데 예. 그 밑으로 떨어지면 뭔가 구조적인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걸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묶어서 좀 네.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IMF가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시선은 그 신임 IMF 총재가 취임 일성으로 했던 말에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세계가 동반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 돈 많으니까 재정 건전성 괜찮으니까 지금은 팍팍 풀어줄 때지 조일 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독일이랑 네덜란드랑 같이 거론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종전에 IMF가 그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던 건 아마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 것이라는 그렇죠. 가정 그렇죠. 그리고 예. 한국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 소모적이고 굉장히 분열이 심각했던 이 정쟁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는 고려하지 못했을 상황이에요. 그걸 가정했을 때 2.6%였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더라 이런 의견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신임 IMF 총재가 세계 경제를 보는 시선이 전임자보다도 보다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0.6%포인트를 낮췄다는데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언론사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조정의 폭이라는 것보다는 왜 조정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솔루션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고 IMF뿐만이 아니라 뭐 국내외 그 권위 있는 연구기관들의 어떤 전망치가 예. 작년부터는 뭐 하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맞아요. 국내이든 국외이든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예. 어려운 경제 상황이구나. 오히려 그걸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전망이라는 게 맞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던지라고 있는 거라는 사실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가정을 어차피 깔고 있기 네. 때문에 틀리게 되어 있죠. 그래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저 두 분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데서 상당히 시사점을 예. 주는데요. 지금 IMF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크게 세계 경제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건 이제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침체 사이클로 들어가서 예. 미국이 그동안 한 10년 동안 화랑이다가 미국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기 낮아지고 시작했다. 있고요. 요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국제 무역 규모가 계속해서 이 성장률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량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그것도 사이클이 있는데 쭉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와서 쭉 떨어지다가 최근에도 조금 오르다가 또 다시 떨어지는데 올라갈 땐 예전보다 덜 올라가고 떨어질 땐 예전보다 더 떨어지는 방식으로 줄어드는데 이건 구조적인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기술 변화 그렇죠. 때문에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 다 생산해서 다른 나라로 팔아야 되는 필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디다스, 독일의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 나가 있던 공장을 본국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무인 공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이 그렇더라고요. 계속되니까 전반적으로 교역 규모가 줄어들고 그러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우리 같은 수출만이 수출 주도 국가입니다. 그게 반영이 장기적으로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도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미중 무역 갈등 얘기, 뭐 노딜 브렉시트 얘기 등등등, 뭐 중국의 수요가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이 뭐 6%가 올해 되겠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 뭐 당연히 우리의 가장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이런 어떤 성장세 둔화 이게 뭐 우리 수출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거겠죠? 예, 근데 최고위원님. 나오는 숫자를 보면 과연 미중 무역 갈등이 진짜 원인이냐? 이거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요? 중국이요 수출이 0.9%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수출이 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다 주면 중국이 수출을 한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는데 왜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0.9% 늘냐?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계속 뭐 이 경제 성장이 좋아지고 있고 심지어 요번 발표에는요. 올라갔어요. 2.4%로 2.3에서 2.4%. 그러면 당사자들은 왜 좋아지는데 우리만 나빠지느냐? 뭔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요번 IMF 이 발표에서 우리가 화들짝 놀랐잖아요. 0.6인데 더 놀란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내년도에는 5%대 들어간다는 걸 발표를 했고요. 일본이 지금 0.91%를 하는데 0.5% 반타작이 나는 두 숫자가 나서 양쪽 나라의 양국의 지금 신문들은 진짜 국가 위기 같은 얘기들을 지금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동반 둔화된다는 게 큰 제목이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공급망이 무너지는 부분, 왜 무역이 우리한테
정책만 이렇게 피해를 주는지 뭔가 지금 해석이 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이 보고서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잘못 생각하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미국이나 중국이 오히려 성장률도 올라가고 또 수출이 줄지 않았다. 내수시장이 큰 탓이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하고 차이라면? 일단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가장 출발점이 중국의 내수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는 것. 글쎄요. 거기에 따라서 독일로 그게 전염이 되고 독일이 예, 예. 유로존으로 가서 유로존이 예, 예. 이제 세계 위기를 간다는 도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숫자를 갖고서 들여다봐야 되고 그럼 지금 정책을 짜시는 분들 예. 진짜 세 개의 자료를 쫙 놓고 한번 보시면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성장률 떨어진다, 수출 안 된다는 얘기할 때마다 항상 첫머리에 나오는 건 미중 무역 갈등. 사실 네. 이거긴 해요. 예. 그런데 뭐 내후 외환의 콤보 세트가 아닐까 싶어요. 잘못된 정책들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트럼프 슬럼프를 만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 경제에. 그렇죠. 거기에서 촉발된 것 플러스 각국이 펴고 있는 그동안의 경제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서 최 고문님 말씀하신 건 국내 경제 정책의 진단과 방향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예. 건데 어느 하나만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큰 충격을 줬다. 뭐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례로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10월을 기준으로 볼 때 작년에는 8%가 늘었는데요. 올해 10월에는 마이너스 2%입니다. 세계 소비 시장이면서 생산 공장이라고 했던 중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 독일차 이런 것들도 안 예. 팔려 버리는 거고 그러면 독일도 그래서 이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뚝 떨어졌거든요. 이런 그 생산차 업체들 자동차의 밸류체인만 보셔도 아 지금 세계 경제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세계 차 시장의 성장세가 12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가 자동차의 가까운 미래라고 봤던 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국에서 홍콩 최대 재벌 그룹이 투자했던 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고 중국판 테슬라라고 했던 니오라는 회사도 4년째 누적 적자가 예, 7조 원 예. 정도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나쁜 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 각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출구 전략이 뭐냐 이걸 똑똑하게 찾아내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 정부가 그 포인트를 잘 찾아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차뿐만이겠습니까? 뭐 사실 미국도 그렇게 잘 나가다 요즘에 제조업 경기 조금 흔들리는 네. 거 보면 그게 미국은 이제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제조업 경기 내리막길 걸은 게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하여간 뭐랄까 경제 활력은 다들 이렇게 하강 국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미중 무역 갈등도 그렇고요. 아까 트럼프 불황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보호 무역주의적인 그렇죠. 정책들도 결과이지 그게 원인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결과냐면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증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자유주의적인 생각이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더 이상 이게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미국하고 중국 국간의 사이에 갈등이죠. 현상으로 하나 나타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물건을 사들이지 않고 직접 만들겠다고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 본질인 것이니까 결국은 그래서 WTO 체제도 그런 의미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러네요. 것이고 점점 더 이렇게 보호무역주의적인 현상이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그럼 이제 수출주도 국가인 우리나라 우리 같은 같은데. 곳에서는 내수를 확충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이제 찾아내야 그렇죠. 되는 과제가 생기고 그렇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로 한 70% 먹고 사는 나라가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그러면 기존에 수출로 한 70% 먹고 살고 있던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거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뭔가 체질 개선, 그렇죠. 구조 개편 이게 필요하단 말이 되는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이우승 청와대 행정수석이 30-50 클럽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경제 선방하고 있다. 뭐 수치상으로 뭐 크게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별로 공감도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감도 하고 그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김광도 국가미래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경기 지표를 잘 못 읽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좀 계속 뚝뚝뚝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정부가 2.4% 성장 전망했지만 어렵다는 얘기는 뭐 이미 네. 하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했고 어제 한국은행은 2.2% 전망 어렵다라고 사실 시인했고요. 저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최고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뭔가 기존 방식대로는 우리 경제가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좀 되고 있다. 자,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될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님께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근데 하십니까? 일단 지금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경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뭐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넋두리까지 하셨냐면 경제가 버려진 자식이냐,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예? 밥그릇 챙기는 사람들은 있는데 밥 지을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경기 하방 리스크를 막아낼 수 없다. 맞습니다. 이런 넋두리까지 했을 때, 자, 지금 많은 이 뭐 연구소라든가 해외 기관까지도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구조적이면서 실효적인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가장 그 중심에는 예. 노동개혁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이 되신 두 분의 이 비교를 해볼 때 마크롱하고 문재인 대통령 했을 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는 대통령으로서 비슷한 점도 많지만 한 가지 점에서 극한 차이를 나고 있죠. 노동개혁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노동개혁 없이는 이것이 뭐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지금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노동개혁한다고 해서 뭐 노조를 탄압한다고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세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예. 안정성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토대를 하고 그 위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어떤 내수를 예. 할 거냐, 어떤 수출을 할 거냐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밑바닥이 예. 우리가 흔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뜻 생각하니까 유연성이랑 안정성 말씀을 하시니까 둘이 좀 배치되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교육을 그럼 이제 뭐 해고도 할 수 있지만 그 해고된 사람은 어떻게 재교육을 시켜서 2차 산업, 2차 그 취업지로 보내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예. 꼭 그 사람들이 실직급여를 받아서가 아니라 재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안정성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생각해내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그런 재취업이라든가 재교육 시스템이 우리가 별로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자꾸만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미흡한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시는 뭔가 개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대표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노동개혁 이야기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안정성을 먼저 확보를 해줘야 이제 오히려 개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 문제를 좀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조업 고용위기 지역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군산, 저 거제, 울산 이쪽이죠. 그렇죠. 네. 예. 거기 가서 현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실직하신 분들 만나서 이제 어떻게 살고 계신지 보고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는 사람이 실직을 하면은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그래도 좀 있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데는 복지함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급여 받으면서 취직을 안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간 안에 다 취업을 합니다. 하다 못해 당구장이라도 여는 거예요. 자영업, 치킨집 이런 거 연다든지 예. 아니면 다른 데 가가지고 뭐 허드렛 일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 기간 실업급여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이 기간 벗어나면은 도저히 살 길이 없다. 우리 가족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이 큰 거군요. 그렇죠. 눈앞에 있는 거를 이제 빨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항도 굉장히 강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역으로. 때문에 이제 예. 조정이 안 되는 문제도 있기 예. 때문에 이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선행되고 거기에 이제 IMF가 권고하는 것처럼 재정 지출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노동 개혁을 얘기해야 이게 논의가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셔서 그래 내년부터 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물론 뭐 북유럽과 비교하면은 뭐 미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니까 뭐, 그렇죠. 뭐 그럼 정부의 방향은 일단 그쪽으로 가고는 있는 맞습니다. 거라고 봐야 되는 국민 거죠. 취업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들어오니까 그래도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미흡하지만 그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예, 우리 박평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가야죠. 이제 투트랙으로 안전망은 안전망대로 강화를 하고 대신에 우리가 그동안 제조업에 맞춰져 있었던 대량 정규직 중심의 예. 이 강성노조 배경 하에 이런 고용 구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지점이 이제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 시장만 놓고 봤을 때도 차가 네. 안 팔리거든요. 차를 왜 소유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차량 공유업체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차량 구매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맞아요. 있거든요. 이게 네. 단적으로 어디서 드러나냐면 미국에서 그 성년이 돼서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나이의 아이들이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딸 필요성이 점점 운전을 줄어든다는 할 얘기군요. 이유를 찾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컨베이어 벨트에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자동차를 대량으로 찍어내던 예. 그 시절의 향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가는 것과 별개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어떻게 새로운 일거리를 줄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하는데 뭐 반드시 매치되는 사례는 아니겠습니다만 삼성에서 한 10년 전에 어떤 시도를 했었냐면 금융권이 조금 어려웠을 때 네. 금융 라인에 있는 인력 중에서 이 지원을 받아서 전자, 반도체 이쪽으로 재배치한 적이 있었어요. 이 인력들은 물론 공대 나온 인력들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소위 말하는 문과 나온 예, 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가르쳐서 원하는 방식의 뭐 전자든 반도체든 쓰일 수 있는 쪽으로 재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삼성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킨 거죠. 예.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뭐 이번에 중국이 남들 보라고 하는 거기는 합니다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에 대한 예. 그 사전의 어떤 예, 교육 예, 이런 예. 것들이 이루어져서 삼성 출신은 그래도 나가서 손가락 빨진 않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특정 회사를 칭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해서 재교육, 재배치,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한 사람이 풀타임으로 일하던 그 시대가 지나갔다는 걸 일단 인정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동개혁 뭐뿐만 필요하겠습니까? 뭐 재벌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이 정부의 이제 그 대선 공약에 있던 내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 가지 소득 문재인 정부 경정책의 세 가지 축 중에 하나인 공정경제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한 조금 더 들어가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끝 부분에 가서 어차피 이제 세 분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좀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때 가서 얘기를 좀 더 진전을 시키고요. 어제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인하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종합적으로 이런 얘기들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0.25%포인트 3개월 만에 다시 내렸고요. 이주열 총재는 2.2% 성장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양적 완화와 관련돼서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추가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자, 어제 한국은행의 이런 경기 인식에 대한 부분을 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최 고문님께서는 어제 네.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전망은 내릴 거라고는 보셨었죠? 전망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로 이 질문을 꼭 이주열 총재한테 하고 싶어요. 금리를 내리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신 겁니까? 그 말씀의 진짜로 의도는? 금리를 내렸어야 되느냐? 그리고 금리를 내렸을 때 효과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그 자기의 어떤 분석과 이런 것들이 과연 바탕으로 해서 간 거냐? 시장에서 원했기 때문에 간 거냐? 이걸로 해서 과연 경기가 좋아질 거냐? 그 자신감의 배경을 좀 듣고 싶다 이거죠. 어제 그 기자간담회 내용도 쭉 봤습니다. 그런 자신감에 관련된 근거는 그렇게 썩 뭐 있어 보이진 않더군요. 그랬을 때는 실탄을 아껴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내리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실물 경제에 금리 인하가 뭐 들어가서 파급 효과를 내는 게 거의 지금 실종이 됐거든요. 7월 달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한 달 후 정도에 코픽스가 이제 정해지고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자산 효과도 금리 인하의 자산 효과도 지금 부동산을 얼마나 지금 쥐어짜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다음에 뭐 통화 승수, 뭐 통화량 뭐 이런 얘기들 다 듣지 않습니까? 화폐 유통 속도도 네. 떨어지고 있다고. 그다음에 그러고. 우리나라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최저치로 내렸다 그러는데 2016년도 최저치하고 지금 최저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2016년도에 최저치 1.25 갈 때는 그 앞에 공격적으로 내린 게 3%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메르스 뭐 세월호에 따른 내수 부진을 맞아요. 그걸 쳐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75에서 0.5 내린 걸로 1.25가 갔다 그래서 최저치를 갔다는데 효과가 과연 있을까? 왜 꼭 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남는 부분들이 많고요. 일단 기존 정책에 대한 예.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기자회견에서 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부의 다른 정책과 또 정부의 어떤 산업 정책과의 연결선상에서 이거를 추진했다고는 추측을 합니다만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이 남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더 큰 파도가 왔을 때는 진짜로 실탄이 예. 너무 없어지는
예.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아서 과연 다른 방법을 뭘 예.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효과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금리나 한 부분과 관련돼서 네. 두 분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리는 뭐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봐요, 저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경제 여건 안 좋고 지표가 나쁘고 네. 일단 미국의 눈치를 봤을 때 미국이 금리를 지난달에 내렸기 때문에 금리 역전에 대한 부담도 좀 좀 줄었고 줄었다. 그리고 나 홀로 좋다고 했던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미국은 돈을 써서 돌아가는 경제잖아요. 근데 어제 나온 지표를 보니까 미국도 소비 지표가 지금 7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네. 했단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다 안 좋다. 이렇게 나오고 보니 한국은행으로서는 명분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다만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했다기보다는 정부가 현실 인식을 얼마나 엄중히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그 의지에 하나의 장신구, 정책 믹스의 하나의 인테리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아마 크지 않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대출을 조여놓고 금리를 내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저는 오히려 이 금리나 자체의 이 효과보다는 아마 환율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장률을 방어해야 되는데 성장률은 우리 수출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그렇죠.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그렇죠. 예, 있겠죠. 예. 금리가 인하되면 환율이 환율이 상승하고 이제 원화 가치가 원화가치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예. 그런 정도 해석해야지 이걸 너무 경기 대응으로 해석을 하면 특히 구조적인 대응을 해석하면은 이거는 저는 금방 마이너스 금리가 되고 우리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가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뭐 금리를 인하, 뭐 소위 말하는 유효, 뭐 여력, 뭐 이런 얘기까지도 뭐 전문적으로 나오던데요. 뭐 그런 표현을 뭐 쓰든 안 쓰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금리를 뭐 과연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0%까지 내리면은 정말로 우리가 예전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본이라는 데서 봤던 것처럼 뭔가 좀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한 자국 우려도 분명히 계속해서 어제도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와서요. 그럼 전체적으로 효과 부분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라는 게 금리만 가지고 내려서 안 된다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도 좀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좀 얘기를 전개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는 측에서 얘기한 건 금리 외에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그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될 거고요. 일단 하나씩 지원하가면 마이너스 금리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가면 이건 환투기가 막 여기서 그럼 우리나라 이 좋은 자산들, 좋은 기업들 굉장히 피해가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자산 매이고 자산이 왔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부동산을 지켜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금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부채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뭐 좋아지죠. 좋은 효과죠. 예. 1,700조의 가계부채가 있습니다만 금융 자산은 2,200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득도 같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효과면이 지금 없고요. 특히 이 정책 금리를 내리면은 이것이 장기 단기 이런 어떤 기존 경로가 있는데 거길 지금 전혀 파급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명히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때 맞춰서 골드만삭스가 하나를 냈더라고요. 이제 금리를 만지지 말고 내년 7월쯤에 한국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전망이 되고 좋겠다. 뭐 이런 걸로 했을 때 그 사이에 우리가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 네.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떠받친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돈의 값이 싸지면 뭐 이를테면 투자도 좀 늘고 소비도 좀 네. 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가계의 어떤 잉여 어떤 부분도 좀 더 가처분 속도 좀 늘어나 등등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돌아서 네. 경기가 활력을 찾을 거다. 대략 이런 선순환 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최 고님도 말씀하셨고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돈의 흐름이 그러니까 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네.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이 한 이번에 기준금리 조정 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걸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이 엄중하다. 정책적인 패키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조합돼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의미인데 예.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그게 있을 겁니다. 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요.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예. 말씀을 7월, 8월에 드렸는데 그 9월, 10월까지 오면서도 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거나 아니면은 한국은행이 타겟팅하고 있는 그 목표치 안에 들어왔다는 2%. 말씀은 안 드리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명목 GDP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정부 입장에서는 지표 방어를 위해서도 이게 필요한 시점인 거예요. 인위적으로라도 물가가 조금 올라줘야 하는 시점인 건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모르지 않을 겁니다. 대출을 이렇게 조여놓으면 돈을 꿔서 쓰라고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꿔서 쓸 수가 없죠. 안 꿔주니까.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저리로 기업의 그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사실 기업들은 이미 이자 거의 안 내고도 돈 꿔다 쓸 수 있는 그러면 상황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예, 예. 하도 돈을 갖다 쓰지 않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국민들 보라고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고 예. 이런 조치인데 예. 글쎄요. 정부가 지금 예.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봐야 그러니까요. 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한국은행 총재도 이주일 총재도 그 재정정책과였던 그 공조 뭐 이런 얘기를 뒷부분에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차피 통화정책 하나만 가지고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 뭔가 어떤 그 일테면 주사자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 정부의 재정정책 얘기를 그래서 자꾸 이제 짝꿍처럼 나오긴 하는데. IMF 총재도 얘기했지만은 재정정책이라는 게 훨씬 더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한국은 그런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 3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국가 재정 상황이 좋은 나라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IMF 총재 얘기는 그 이제 뭐 재정 상황이 좋다 하니까 이제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국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써라. 그리고 국가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데 해라라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뭐 양적 완화 비슷한 언급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네.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에서 굉장한 양적 완화를 사실 했죠. 그렇죠. 그게 정말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성공적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최근에 실리콘밸리라든지에서 나오는 이런 생산적인 부문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서 혁신을 이끌면서 그걸 이제 중심에 놓고 이렇게 좀 일자리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경기 활황세를 좀 탔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특수한 나라고 전세적으로 그렇죠. 보면.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훨씬 더 분명하게 재정 확대를 통한 그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 투입이 사실은 좀 간접적인 금융에 대한 투입이라든지 뭐 기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국민들에 대한 투입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요? 복지 지출인 거죠.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고 특히 이제 그 가처분 소득이 낮아서 소비 성향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추가로 소득이 들어오면 많이 소비를 할 분들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또는 이제 중산층일 텐데 그분들에게 현금이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전 소득을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전 소득 말고 일자리 방법도 있는 거죠. 하나는 그렇죠. 뉴딜 정책 같은 식으로 국가 사업을 벌여서 일자리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많이 창출하는 게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전 소득을 많이 늘려서 요즘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금 더 이 부양의무제 폐지 같은 방식으로 생계급여를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 축이 다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요 지금 지난 2년간 그런 굉장히 복지적이고 이런 소득이 보존되는 부분들을 해왔어요. 근데 같은 일을 하면서 지금 다른 결과를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했을 때 나온 종합 성적표가 이렇게 나쁘게 나왔는데 같은 일을 해서 또 다른 결과 좋은 성적표를 지금 같은 공부 방식으로 좋은 성적표를 받으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지금 어떤 문제 제기와 구조적 개혁을 분명히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쁜 성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떨어진 떨어지는 것 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어디서 우리가 기가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축적되어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소득 주소정책, 혁신정책, 공정 이 경제를 축으로 놓고 오는 일을 지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경제 성장률을 지금 바라는 거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요? 복지 지출, 복지 예산을 늘려서 성장률에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좀 더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대표님. 요번에 0.6% 내려올 때도 사실 이런 재정 확대 정책으로 하는 경기 부양책에 한계가 있다고 IMF 그 보고서 마지막에 이 자기네들이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끊자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생산성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옮겨 타는 그런 노력은 더 많이 해야 된다. 재정 확대를. 네. 예, 예. 이 대표님 뭐 저는 이제 우리가 확장 재정을 쓰는 게 사실은 내년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이번 문재인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보수적인 재정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야 확장 재정인데 세입이 세출보다 많았거든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3년째 그랬고 그랬습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확장 재정을 썼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확장 재정을 처음 써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성장률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성장률은 그 70년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계속 내려오죠. 떨어지죠 우리나라는. 예, 예, 이거 구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을 써서 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인구 구조가 점점 이렇게 인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인구가 반전되기 시작하죠. 인구 감소세로 생산 들어가기 가능 인구는 시작하죠. 벌써 이제 줄기 시작했죠. 이미 줄기 예, 시작했고 예. 그런 이제 구조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반전을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최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처럼 기업을 많이 지원하고 SOC라든지 사회 인프라에 많이 투자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면은 근데 과거부터 계속 그건 했던 거니까 성장률 더 떨어지는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렵겠죠. 저는 이걸 바꿔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좀 바꾸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거기에 특히 이제 국채라고 하면 나라 빚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채하고 가정에서 빚지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나중에 그 국채를 갚는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을 해보면 갚는 사람들은 나중에 국채를 그 채무를 지고 있는 그 정부이거든요. 예, 예. 그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채무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구조적으로 경제가 생산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지 채무라는 이런 예.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같이 좋을 때 빚을 내서 많이 쓰고 반전이 되면 나중에 또 뭐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빚이라고 그러면 항상 이자 갚느라고 우리가 허리가 휠 정도라 이자 문제에 대한 부담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채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기금이 굉장히 큰 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연기금이 국채를 많이 매입을 하게 하면 추가 발행에 대한 이자 부담이 우리의 연금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일본 같은 그 방식이군요. 부담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가지고 그렇죠. 사실 외국으로 나간다면 문제가 예, 되지만 또 금리도 사실 좀 낮은 편이긴 하니까요. 우리 박 평론가님은 이 저는 재정 뭐- 문제, 재정 확장 문제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재정 확장 정책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정 확장이라는 걸 받쳐주려면 세금에 관한 세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요? 돈이 들어와야 곳간이 넉넉해야 뭐 쓰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결정하는데 아마 결정적으로 내년 정치 스케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있고, 예. 최근에 서민 안심 전환 대출 이걸 왜 해줬느냐고 최 고문님이 아까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해줬겠습니까? 이게 수혜자가 숫자로 너무나 많으니 전체적으로 보면 득표에 도움이 될 거란 뭐, 말이에요. 예.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특히 네. 지역 기반이 무너져 있는 지방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 소득이 줄어들 걸 모르지 않음에도 왜 했겠습니까? 금융자산 많은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지층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 정부는 아마 일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텐데 금리를 낮춰놓고 대출을 조인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요. 돈이 돌게 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인식, 정책에 약간의 숨통을 트인다거나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식의 부양이 없고서야 내년이라고 상황이 달라질 게 없거든요. 내년 11월에 미국에서 재선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안에 굉장히 인식 개선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신봉하게 될 거다. 이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논리가 될 거고 예, 예. 그렇다고 중국이 살아난다. 중국이 살아나지도 않겠지만 중국이 수출이 늘어나고 내수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
한국에 의존하던 경제에서는 많이 벗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아서 할 수 있는 예. 만큼 많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대내외 경제 여건은 내년하고 올해하고 다를 게 없어요. 나빠지면 예, 더 예. 나빠지지.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건 기존에 조여오던 방식으로 갈 것이냐, 세금을 더 많이 예. 받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음. 부양책을 쓸 것이냐, 아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예, 뭐 추가하실 말씀 혹시 있으면 그러니까 좀 짧게 한 말씀 더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중국이 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도 덩달아 예. 좀 뭐 혜택을 입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게 아까 박연미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요 놀랍게도 지금 국산화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걔네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해외의 대외적인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거냐 그 기대는 접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옛날 방식이라 이거죠. 옛날 방식이든 어떻든 간에 일단 수출은 우리가 다변화를 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일대 변화가 지금 필요하고 지금까지 나온 이런 뭐 이 재정을 더 많이 쓰고 예, 이런 예, 부분들을 이제는 좀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그러한 아주 변곡점에 와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저희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좀 보니까요. 그 최근 행보만 보면 10월 10일 날 아산의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만났죠. 그때 이제 삼성 측에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에 대거 투자한다는 얘기 나왔고요. 며칠 전에 이제 10월 15일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또 대통령이 방문해서 이제 정의선 수석 부회장 만나서 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죠. 특히 이제 뭐 향후 이제 미래차에 대한 부분들. 뭐 구체적으로 2020한 8년인가요? 9년인가요? 이제 자율주행차 그게 이제 전국의 도로에 웬만한 고속도로 같은 데는 다 이제 깔리게 하겠다. 이런 상당히 좀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는 건 상당히 대통령이 이제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하나는 재벌 개혁했다고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금 하는 모습이 과연 재벌 개혁의 모습이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비판적 시각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원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어떤 요즘의 모습을? 예, 저는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기술을 강조하고 이 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R&D 우리 국가 R&D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만 그 개혁을 할 때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아마 이 현대자동차나 삼성그룹의 총수들과 함께 개혁은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보는 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만나든지 않든지 간에 이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 가져갈 것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관건은 뭐냐 하면 이 현재 우리의 글로벌 대기업 이외에 새로운 선수들,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성장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예. 경제정책을 펼치실 때 그 방점은 스타트업에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예. 스타트업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 규제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자율주행차만 해도 그렇고 우리 공유경제 관련된 논란도 굉장히 많았죠. 뭐 데이터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데이터도 그렇고. 예. 그럼 그 문제들을 풀어서 이 지금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여러 개를 만들자는 방향으로 가야 사실은 우리 이후의 경제를 생각할 때 좀 더 올바른 모습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과 예. 뭐 모빌리티 업체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국민들을 보호해 줄 것인지 예. 복지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그런 개혁을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역으로 말씀하신 스타트업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벤처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부나 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청와대나 이런 데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보시는 건가 보죠? 네,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는 국면에서 지금 급격하게 좀 기존의 재벌 기업들과 대기업 쪽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예. 저는 관심이 적었다고 보진 않아요. 현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강조했고요. 맞아요. 예. 공유 경제 예. 활성화하겠다. 로드맵 다 내놨는데 문제는 정책하고 실질적인 행동이 달랐다는 점이 문제였던 거예요. 예컨대
타다 갈등이 아직도 이게 봉합이 안 됐잖아요. 예. 이번에도 보면 타다 측이 추가로 사람도 더 뽑고 차도 더 사겠다고 했다가 철회하긴 했습니다만 교통부가 바로 그냥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택시기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리띠 메고 광장으로 나가겠다. 지금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거 아직도 정리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유경제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공유경제에서 비단 수반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갈등 앞에서는 정부가 좀 비겁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예. 가름말을 확실히 타줘야 할 때는 뒤로 빠져 있고 예컨대 그래서 공유경제 특히 이 차량 공유 서비스 관련한 스타트업이 2년 전까지만 해도 타다만 있었던 게 아니고 꽤 많았습니다. 뭐 플러스 등등 여러 회사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망했어요. 이 회사들이 신입사원들 고용하고 그래도 50명, 100명씩 사람들을 점점 늘려가고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은 망하게 방치하면서 공유경제는 대체 누구랑 한다는 거죠? 이게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인데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그 공유경제는 대체 어디가 있는 건지 예. 이거하고 현장의 이 매치가 너무 안 된다.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소득도 성장 비판 많이 받았지만 소득도 성장 자체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보니 보수니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다 방향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현장에다 접목시키는 과정에서는 계속 불협화음이 지금 발생을 하고 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아니 거예요? 그거는 단어 하나로 표현이 되죠. 무능한 거죠. 무능화되는 것은 현장을 모른다는 얘기고요. 현장에 가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을 때 그것이 진짜로 실천 가능한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없이 큰 소리만 전체 내용만 내놓으니까 이 정부는 이 개혁을 진짜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예. 그런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온갖 현장을 다 가서 실제 아니, 현장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대통령이 하려는 건 아니죠. 대통령이 큰 그림 그려고 예. 뭐 이제 경제장관들하고 이제 방향성을 했으면 그거를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받쳐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걸 하는 게 홍남기가 해야 되고 경제수석이 해야 되고 돌아다니면서 각 경제장관들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경제수석이 경제 지금 좋다 이러고 며칠 전에 얘기했단 말이죠. 경제수석이 대통령 옆에서 현재 경제에 대한 진단을 그렇게 해주는데 대통령이 이것을 나와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가겠다 이거 할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황혜평 의원.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게 참모들의 역할 너무 중요하고 전 직원하는 거 중요하다고 불과 한 2년 전까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열린 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서 직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이고 생각이 네. 다른 의견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어떤 관료가 할 수 있겠으며 독대가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용감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결국은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열린 귀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께서 아까 그 과격한 표현을 좀 써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가 가진 가장 큰 핸디캡은 용기인 것 같아요. 너무 용감한 거, 너무 장담하는 거. 예컨대 소득주도 성장 방향 좋습니다만 부작용이 하나도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전제하고 정책을 시작을 해버리면 결과치가 너무 달라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제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풀어야 될 것이 굉장히 정치권입니다. 많습니다. 근데 국회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죠. 맞아요. 정쟁만 거듭하는 지가 벌써 뭐 한 해가 거의 다 그렇게 가버린 것 같은데요. 빨리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사실은 해서 국민들의 뜻으로 이걸 풀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예를 들면 택시와 이 타다의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이해관계 충돌이기 때문에 정치에서 소화가 돼야 됩니다. 행정부 독단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유념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거기에다 좀 우리 관료들이 조금 더 뭔가 이런 시대적인 변화, 그러니까 전환기에 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을 좀 하고 공무원들도 관료들도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실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좀 드는 생각이 이를테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디테일을 과연 누가 챙겨야 되느냐? 그럼 결국 그런 부분들은 좀 현장에서 그럼요. 전목이 있는 그 관료들, 공무원들이 좀 챙겨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큰 그림 나오면 그다음에 그걸 띄워줘야 되는데 뭐 띄게 하는 것조차도 사실 대통령께서 다 힘을 주셔야 되는 문제지만 예. 일단 지금 뭐 그런 구석구석까지 생각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예. 예, 오늘 대통령이 이제 경제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국 사태가 이제 조국 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앞서 우리 이제 뭐 물론 대기업 이제 오너들을 주로 만나긴 했습니다만 뭔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챙기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분명히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세 분한테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참석을 한다면 나는 대통령에게 이거부터 좀 챙기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를 좀 구체적으로 뭐 경제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식의 너무 러프한 생각 말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직언을 하실 게 있다면 어떤 건지 그거부터 좀 한 말씀 듣고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이 제일 연장자시니까 제일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우리 이 대표님도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네네. 저는 첫 번째로는 기본소득에 대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 국민들이 지금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고 그래도 돈을 더 안 쓰고 있는데 소비를 덜 하고 그렇죠. 이 화폐 유통 속도가 낮아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장기적인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축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을 해소해주는 획기적인 대책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논의도 많이 돼 있고 한국에서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폈으면 좋겠는데요. 옛날처럼 토목이나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환경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이 분야에 투자하고 이 분야에서 뭐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국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한국판 뉴딜 정책 이렇게 두 가지를 재정 사업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정부 돈을 풀어서 네네. 그러니까 재정 확장의 어떤 포인트가 좀 더 디테일하게는 그런 쪽으로 그렇죠. 가야 된다. 기본소득과 뉴딜 이렇게 잡아서. 기본소득권 그다음 한국판 뉴딜 정책. 예, 우리 네. 박예민 평론가님. 저도 공감하는데 특히 그 기본소득 같은 건 전체적으로 왜 우리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리는 이런 방식은 파급 효과가 너무 크거든요. 특히 자영업 쪽에 타격이 컸다는 얘기가 그리고 나오니까. 정밀 타격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셋이 일하다 한 사람은 소득이 나아지는데 두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이런 식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밀 타격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 그러니까 건너서 제도를 통한 게 아니라 뭐 고용안정기금을 뭐 어떻게 해서 건너 신청을 해서 이렇게 말고요. 그 정확하게 소득 구간에 따라서 지원할 곳은 지원을 하되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글쎄요, 전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랄지 예. 아니면 지나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랄지 이런 것들은 약간 내려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강남 집값을 예. 잡는다는 게 부동산 정책의 성과이고 성패 여부를 가르는 건 아니죠. 성패를 가르는 잣대이고 이게 경제 정책의 맞습니다. 성패를 가르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지나치게 도외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부동산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전후방 네.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선택도 아마 내년 총선 즈음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가 부동산 간접 펀드 리츠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는 좀 더 상반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네. 자 기다리셨던 우리 최 자, 의원님.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한 가지를 고쳐서 이게 되살아날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이거를 꼭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좀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민부론이라는 그런 예, 나왔죠. 새로운 경제 정책을 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나쁜 거에 대해서 지금 대안으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흘러가는지 과연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소식인지 좀 한번 다른 얘기도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실 때 그때부터 우리가 다른 그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부론 처음 나왔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은 이명박 정부 때 747 재현이냐 뭐 이런 식의 아니, 비판적인 시각은 있었는데 저도요 민부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렇지만, 불구하고 네. 앞에 서두에 지금이 어떤 면들에서 이런 면도 예. 있습니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소리를 들어보시는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경제장관회 오늘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 뭐 같은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재벌들 몇 번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럼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꼭 만나셔갖고 뭐 퇴근 이후에 광화문에서 호프 한 잔 드시는 대통령을 기대했는데 그 모습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통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했습니다. 예, 세 분 오늘 말씀 쭉 들었는데요. 뭔가 좀 기존 방식에서 지금 우리한테 도래하고 있는 이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을 과거의 방식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라는 데는 세 분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뀌어야 될 포인트들은 다 뭐 우리 경제 구성하는 뭐 주체들이 다 마찬가지죠. 비단 뭐 그게 정부, 뭐 관료 또는 뭐 기업, 뭐 어디 뭐 그거 정치인들만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도 뭔가 이렇게 바뀌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변화적인 생각을 갖고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 한 사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을 오늘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좀 느꼈습니다. 자, 오늘 최영호 고문님, 박영민 평론가님, 이원재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요. 이례적으로 법무부 김호수 차관하고 검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감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검찰의 강력한 자정 방안을 마련해서 직접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슈 따라잡기 잠시 후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공석 이틀째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긴급 호출 성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꼭 집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좀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강력한 자기 정화가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감찰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그 기능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검찰의 셀프 감찰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고 법무부, 즉 정부가 직접 감찰의 키를 잡으란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전 장관이 이미 발표한 검찰 개혁안 후속 절차를 이달까지 마치고 추가 개혁안이 있으면 역시 자신에게 보고하라며 직보를 2차례 언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 김수민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차관은 뭐 장관이 없으니까 뭐 네. 부른다라는 거에서 특별히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이례적이지 않은데 감찰국장을 이제 불렀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져서 앞서 뭐 리포트에서도 그 이유에 대한 배경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평론가님? 직책이 검찰국장으로 돼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찰 관계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법무부 관계자인 것이죠. 법무부 검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검찰도 함께하는 개혁의 형태를 띄워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에서도 셀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내놨고 처음에 대통령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내놨는데 이례적인 것은 이제 검찰을 빼고 법무부만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한마디로 검찰이 갖고 있는 개혁의 주체의 성격이 있고 개혁의 대상의 성격이 있는데 개혁의 대상의 성격에 더 무게를 싣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뭐 리포트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조 장관 사퇴하고 난 다음에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더 보여준 거라는 생각도 좀 들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부분은 자기 정화 기능이 검찰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인데, 근데 자기 정화라고 했을 때 검찰 스스로가
뭐 자기 감찰을 잘 하는 이런 예. 방안이 되어야 될 텐데 일단은 법무부의 감찰 기능에 무게를 더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부 자기 정화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외부로부터의 개혁, 검찰을 대상으로 놓고 하는 개혁 여기에 더 무게를 실었다고 볼 수 그러게요. 있죠. 예. 지금 크게 보면은 조국 장관 사퇴한 이후에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정부의 했던 그 보여주는 행보가 하나는 크게 보면 검찰 개고 하나는 이 경제 쪽이더군요. 네. 앞에서 이제 저희 경제 쪽을 일부에서는 쭉 했습니다만 결국은 사회적인 쪽의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걸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걸로 해서 뭔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풀어나가 보겠다 이런 뜻으로 네.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하고 비교를 해봐도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국가보안법 개폐라든지 또 뭐 언론 개혁, 예. 사립학교 개혁, 또 과거사 청산 이렇게 4대 개혁 입법 형태로 나갔는데 현재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좀 검찰 개혁 쪽으로 집중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장관 사퇴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어떤 상황을 좀 정부가 그러니까 이반된 민심을 다시 끌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 개혁과 이제 경제를 챙긴다 이런 얘기도 이제 그런 선에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또 일각에서는 물론 아직 소수 목소리이기도 하던데 뭔가 좀 인적 쇄신을 좀 해야 되는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좀 조금씩 나오더군요. 근데 청와대는 일단은 법무장관 자리 한 자리만 소위 말하는 원포인트 인사만 하겠다라는 방침을 네. 밝혔다고 그러고 인적 쇄신론이 나오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현재 새로운 국면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살짝 뭐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든 큰 위기 상황은 넘겼고 예. 근데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그냥 마냥 안도할 수만은 없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그 국민들에게도 큰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인적 쇄신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어느 정도의 개각이 있었고 예. 뭐 대폭적으로 뭐 개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도 어떤 인사를 임명할 거냐 국회의원 출신 임명하기에도 총선이 가까워져 맞아요. 왔고 예. 검찰 출신을 그냥 임명하기에도 검찰이 개혁 대상인데 그렇죠. 네, 검찰 출신 임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뭐 학계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최근 정부 들어서서 시민단체나 학계 출신 인사들이 개혁을 잘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여론의 반응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인선을 하든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김호수 차관이라든지 이쪽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서 인적 쇄신 얘기는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현재 큰 화두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어쨌든 35일 만에 장관이 내려왔으니까 뭐 청와대 뭐 인사 어떤 부분에 있어 그건 전에 조 장관이 민정수석 할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 지적도 있고 또 이렇게 조국 정국 이렇게 2달 반 동안 이렇게 굉장히 갔다라는 거는 청와대에 있는 정무수석의 역할도 제대로 한 게 아니냐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사실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쇄신론이 좀 뭔가 좀 더 범위를 키워야 되는 게 아니냐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지금 뭐 딱히 어떤 의지라든가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지금 뭐 개각보다도 일단 나오는 얘기는 뭐 민주당 대표라든지 뭐 국무총리라든지 비서실장에 대한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사실 오히려 야당이라든지 집권 세력 바깥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청와대는 어떤 그 인적 쇄신을 통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거는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좀 떠오른 게 이제 물론 검찰 개혁을 좀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이제 뭐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 공수처 얘기가 이제 아주 급부상을 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김평론가님과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사실 강론에서는 좀 의견 차이가 꽤 크고요. 한국당은 뭐 절대 불가 입장인 거고. 네. 공수처 문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어떤 또 논쟁거리로 이게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되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논쟁할 거리도 많은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수처법이 조만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 예. 뭐 의결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이 다 돼서 되니까. 본회의로 자동 부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라든가 이쪽의 생각을 들어봐도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내년 1월 말에 부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0월 말에 부의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걸고 있어서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본회의에 부의되고 나서
바로 상정하지 않고 토론할 기간을 예. 거칠 수는 있겠지만, 예. 근데 너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부분이 협상이나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권은희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 안도 민주당 중심의 안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수처장 임명 문제에서 백혜련 의원 안, 더불어민주당과 이게 사실 여야 사당 합의안이긴 합니다. 이 안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임명권이라든지 이쪽에 더 무게를 두는데 그게 대통령의 어떤 독주라든가 뭐 이런 네. 거를 당연히 네. 명목으로 할 리는 없는 거고 대통령을 통해서 공수처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다면 권은희 의원의 그 독자안을 보면은 이제 조금 더 그 추천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힘을 좀 빼는 그런 형식을 취함으로써 공수처의 독립성이나 네. 중립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죠. 근데 여기서 더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금태섭 의원이 맞아요.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 예. 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금태섭 의원은 입장이 변한 적은 없어요. 계속해서 공수처에 공수처를 대해서는. 반대를 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검찰에서 직접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축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해야 분리라는 된다. 현대 법 체계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가 굳이 생길 이유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예. 수사권과 기소권만 분리해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굳이 네. 필요한 조직이 아니다. 그 수사 검찰이 기소 검찰의 견제를 받는 이런 그렇죠. 형태가 되면 공수처가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라든가 여기에 그렇죠. 대안으로서의 그렇죠. 공수처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도 일정 부분의 기소권을 주는 게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 예, 올라와 예. 있는 방안인데 예, 예. 사실 이제 공수처가 수사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기소권도 주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금태섭 의원 주장은 공수처는 그러면 왜 수사권, 기소권 분리 안 하고 두 개 다 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권력이 또 집중될 수 있다 이거군요. 그래서 이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일좀 이제 좀 조금씩 이제 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이를테면은 연내 통과는 그러면 일단은 될까라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10월 말에 본회의에 부의가 되더라도 예. 제1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조건부 반대를 하면 네.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바로 상정하는 데는 좀 부담을 그러니까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이 될 경우에 이거는 하나의 극단적인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전략을 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100명이 넘는 당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발동을 하면은 그 회기 동안에는 처리가 안 되도록 할 수는 있어요. 계속 시간을 질질 끄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근데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다음 국회 회기가 열릴 때는 그 본회의에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2016년 2월에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때 예. 봤던 그 광경인데 그렇게 되면은 최종 처리는 가결이 되더라도 내년 초로 글쎄. 연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차라리 내년 초에 만약 가결이 되더라도 그 사이에 좀 충분히 네. 뭐 금태섭 의원의 그 지적도 뭐 일리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조금 좀 더 정말 정치를 네. 통해서 한번 좀 합의안을 좀 만들어냈으면 그게 또 국민들한테 선거 앞두고 좀 줄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는 거고 정치권이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 대검 국감이 있습니다. 조 장관이 사퇴한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조국 대전의 최종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역으로 여당은 잔뜩 벼르고 있을 테고 야당은 뭐 나름 또 방어한다고 할 거고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국 대전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감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 조 전 되니까. 장관이 사퇴를 해버리시는 바람에 예. 그거는 일단 건너뛰어서 스킵을 했고 그렇죠. 이제 윤 총장이 나오는 오늘 국감이 하이라이트가 됐는데 지켜볼 일은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윤 하나는? 총장 인사청문회 때 예. 여당과 야당이 보여줬던 반응. 여당에서는 굉장히 이제 검사로서 높이 평가를 하는 그런 반응이었고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코드 인사다. 완전히 반대. 정권의 코드에 맞출 거다라고 예. 했는데 그 사실은 지금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는 의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느 입장이 옳든 그러든 간에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한 좀 부끄러움은
어느 당이 의원이 됐든 좀 그거는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그렇게 좀 기사를 좀 나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있었던 말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좀 주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 하면 뭐 말수가 많은 그런 공직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죠. 어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다. 예. 예. 오늘도 사실 뭐 윤 총장이 의원하고 어떤 대등하게 막 공방을 펼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검찰총장의 성격상. 예, 그 직위의 특성상 예, 장관이라면 모를까.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방어라든지 받아치는 말은 좀 짧은 단어 속에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 총장의 또 다른 어록이 탄생할 것인가? 그 부분 또 한번 지켜볼 일이겠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정책적인 토론이 진행되면 좋죠. 예를 들면 네.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분명히 또 뭐 검찰의 그동안의 어떤 좀 불공정하다든가 또는 약간 인권 침해적인 수사 네. 관행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지적을 할 수도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윤 총장은 또 해명을 하면 되고 뭐 특히 정경심 교수 관련돼서 이런저런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뭔가 좀 그런 내용들이 된다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에 했던 얘기에 180도가 되면서 뭔가 좀 정치인으로서 좀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이런 부끄러움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내용 봐야죠. 아마 네. 내일쯤 이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치심 시간이 한 2, 3분 남아서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하나 더 하죠. 네.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만날 용의가 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시그널은 지금까지 보여준 감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천 물갈이의 가능성이 뭐 황교안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많이 하진 않았더라도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을 마냥 할 수만은 없다. 혁신 공천도 예. 해야 된다라든지 예. 또 이제 공천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지역 당협들을 평가하는 그 위원들도 대폭 교체를 했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유승민 의원이 가장 바라는 거는 박근혜 탄핵 문제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아. 이제 뭐 미래로 가자, 보수 혁신하자 이 얘기인데 아, 예. 황교안 대표하고 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양측 간에 좀 전향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과연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완결 지어야 되는 그 과제들을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마음에 들 정도로 할 것인지 예. 이 부분은 좀 남아 있는데 어쨌든 현재 대화의 물꼬는 트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황 대표가 저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저 유승민 저 의원 측과 어떤 예를 들어 합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만약에 이제 도모를 하려면 네. 대표로서 이제 당에서의 어떤 그런 위상이나 어떤 그 장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황 대표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럴 할 수 있을 만한 추진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좀 갖고 있다고 보세요? 몇 달 전에 좀 흔들리던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비대위까지 얘기가 나오던 그 상황은 좀 벗어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황 대표 개인보다는 이를테면 친박 계열의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이었죠. 윤상현 의원 또 유승민 의원 쪽과의 통합에 열어놓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또 유승민 의원 쪽에서 고맙게 받아들인다는 또 반응을 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대화를 해볼 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제 어느 정도 황 대표가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장악력이 생겼구나라고 또 네. 봤다 볼 수도 있는 거군요. 근데 한 가지 리스크가 자유한국당에게 있는 게 어떤 만약에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유승민 의원이 통합할 수 있을 만큼의 요건을 자유한국당이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함께 하지 않기로 판단한다면 대중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쇄신, 혁신에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하나의 방증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판가름이 나는 데까지 시간이 그리 길게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한국당도 사실 그 포인트를 뭐 모르지는 않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평론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달여간 지속된 이른바 조국 정국이 막을 내리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제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앞서 확인하신 바대로인데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논란 분명히 있습니다만 오랜만에 다시 경제가 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거, 주목받고 있는 것만큼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 대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중요한 건 디테일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잠깐 언급됐었습니다만 맥킨지 보고서에서 나왔던 뭐 주거비 문제, 사교육비 부담 문제,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을 강화해야 된다는 문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문제, 여기에 여성의 노동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는 등등.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의 공통점 결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체감도가 높은 어떤 정책의 추진, 발표
뭔가 또 개선과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조국 정부 이후에 정부가 보여줘야 될 일종의 쇄신의 어떤 하나의 상징물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실망했던 우리 사회 불공정 문제도 결국 이런 디테일에서 시작이 돼야 멀어져 가던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